한의학은 과학적인가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오병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선 시작하기 전에 과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건데, 저희는 이제 과학에 부분 모이신 분들은 과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제 자기의 전공에 대해서는 자신이 잘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학을 전공하면 저희는 과학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제대로 된 인식은 저희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올바른 지표를 제시하기도 하고, 이제 과학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그런 상호작용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단순히 문제를 풀거나 현상을 기술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과학에 대한 더 올바른 인식과 깊은 인식을 바탕으로 열심히 이제 이학도로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과학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넓히고자 과학철학조라는 이름 아래서 이런 주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다룰 주제 후보로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과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두 번째는 이제 수학과 물리학과 사이 그 관계, 마지막으로 과학의 경제선이 세 가지였습니다. 근데 첫 번째 과학 발전 과정의 경우 과학사를 이제 다시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날 것 같았고, 두 번째 이제 물리학과 수학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아는 것도 없고 해서 이제 굉장히 논의할 만한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결국 저희는 세 번째 주제인 과학의 경계선, 과학은 어디까지인가를 주제로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선 과학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우선 과학이란 저희가 이야기하기를 연역적으로 추론 가능하며 비납적으로 입증 가능한 현상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설명 체계라고 하였습니다. 이 현상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그 설명 체계는 사회과학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 체계라면 그건 자연과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논의를 좀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연역법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역법이란 어떤 명제로부터 논리적 추론을 통하여 새로운 명제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할 때 저희는 이제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라는 명제를 이제 직접적으로 풀어낼 수 있고, 또 이제 3단 문법 A면 B고 B면 C이다일 때 결론적으로 저희는 A는 C이다라는 명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러한 논리 추론 이러한 어떤 증명 방법을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연역법의 특징은 이제 전제와 추론이 타당하다면 그 결론 또한 타당하다는 것인데요. 이 간단한 룰만 지키면 되는 증명법이기에 아주 강력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귀납법입니다. 귀납법은 개별적인 사실이나 현상을 통해서 일반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죽었다, B라는 사람이 죽었다, C, D, E, F라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사람은 언젠간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끌어낼 수도 있고, 모든 물건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이제 물체 사이에는 뭔가 인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이제 생각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제 귀납법적인 방법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일반론을 이끌어낸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사실인 것은 아니고, 그 사이에서 더 많은 증거들을 이제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이제 물체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 이제 물체 사이에는 인력이 존재한다라는 일반론을 이끌어냈을 때 그에 대한 증거로 행성운동 케플러 제3법칙이 이제 설명이 된다, 그런 식으로 좀 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여 하는 등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연역법과는 달리 좀 더 까다로운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연역법은 저희가 이제 알고 있던 명제, 이미 증명된 명제에서부터 끌어내는 것과는 달리 귀납법은 이제 저희가 그냥 경험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체계에 대한 기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희는 과학의 경계선을 논하기로 했었는데 그 주제를 논하기 위해 특정한 토픽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일반론을 논하는 것보다 어떠한 특정한 주제를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 이해를 돕기도 하고, 그 특정한 토픽에 대한 이해도 더 넓어질 거라고 판단했기에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결과 한의학은 과학적인가? 라는 주제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한의학은 이제 저희 주변에서 찾기 쉬운 이야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서양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 암이라던가를 이제 한의학이 어느 정도 완화시켰다, 고쳤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제 간간히 이제 뉴스 같은 거 볼 수 있고, 또 서양의학 측은 그런 한의학을 과학적이지 못하다면서 비난하고, 이제 그 한의학 측은 아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온 데이터는 이제 확실하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과학적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펼치는데요. 이제 이는 저희에게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고 해볼 만한 주제라고 여겼습니다. 이제 한의학이 과학적인가, 그러니까 한의학이 이제 서양의학과 대립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서양의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양의학에서 역사를 먼저 이야기하자면, 초기의 서양의학은 지금 현대에서 말하는 그런 전통의학 그런 거 별로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 의학의 선구자를 알려진 히포크라테스조차도 그 의학 체계의 바탕에는 사관 소설이 깔려 있었고, 이제 불에는 혈액이 대응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좀 정신론적인,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그런 가치를 기획했었고, 당시 많은 의사들은 그 사상적인 그런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의학 체계에는 전부 그런 형이상학적인 가치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형이상학적인 가치들이 배제되고 철저히 형이학적인 과학적인 방법으로 서양의학이 발전하게 된 계기는 다른 자연과학들, 그러니까 물리나 생물 그리고 화학이 같이 발전하면서입니다. 이렇게 생물, 물리, 화학이 발전하면서 전체가 엄청 신비롭거나 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어떠한 생명 형상이라는 형이학적이라는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석적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양의학은 점차 과학적인 모습을 띠게 되죠. 그리고 한의학의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한의학은 이제 흔히들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이제 음양오행이니 이제 5분 6기라든가 그런 세상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는 옛날 중국 그런 철학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몸을 하나의 작은 우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이 전체가 돌아가는 이치를 작은 우주인 우리 몸에도 적용시킬 수 있고, 그러므로 음양오행과 5분 6기 등의 그런 룰을 따르면 우리 몸을 해석할 중국에서 들어온 것과 좀 다른 것은 이제 한국의 전통의학이라고 해야 될지 옛날부터 했던 민간요법이 점차 정제돼서 허준이 만든 동의보감으로 이제 정리가 되면서 그런 좀 더 체계화가 되었고, 또 이재마가 이제 제창했던 사상의학이 우리 한의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네 가지 모든 사람은 네 생물들로 분류할 수 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다고 제창한 그런 사상의학이 이제 한의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던 음양과 오행, 즉 이제 한의학의 근본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수생목 해서 수와 이제 물과 목이 이제 같이 상생하는데, 이런 관계를 통해서 좋은 물을 속성을 가진 좋은 것이 이제 녹의 기운을 가진 어떤 기관에 작용해서 좀 더 좋아진다던가, 아니면 이제 보시면 수극화, 그러니까 물이 불에게 치명적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물의 속성을 기운을 가진 이제 그런 약재를 잘못 사용하면 화의 기운을 가진 이제 어떤 기관이 망가질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한의학은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이제 비교해 볼 차례인데요. 특징을 이제 비교해 보자면, 우선 서양의학은 총론에서 강론, 그러니까 어떤 커다란 이야기에서 세부 이제 특정 사례로 가는 그런 논리가 굉장히 정연합니다. 서양 이제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체계들이 확립되고, 그 체계를 똑바로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보이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의학의 경우에는 총론 일반적인 이야기에서 강론, 특정한 이야기로 가는 데에서 이제 좀 그런 의문점이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좀 더 이제 환원주의와 전체성을 낼 때 더 하기도 하고, 이제 서양의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탕에 자연과학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은 이제 동양 철학이 깔려 있었고요. 또 이제 서양의학이 발전하게 되는 그런 바탕에는 이제 자연과학이 발달했던 방법인 과학적 방법론이 있었는데,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철학의 바탕이다 보니까 어떤 우주 이치가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철학적 사유와, 아니면 이제 이
이제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인간의 몸도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유추를 이용해서 그 한의학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환원주의와 전체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환원주의는 지금 현재 자연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해석 방법으로서 어떤 큰 실체가 있으면 그 실체는 더 작은 실체로 쪼개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세분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엄청 자그마한 그런 요소들을 다 고려하다 보면 이제 결국 전체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작은 실체부터 알아내야 한다는 게 환원주의고요. 근데 한의학은 이와 반대로 전체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원주의가 세부를 보지만 우리는 이제 인간이 한 몸을 보고 그런 증상을 보고 증상이 어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증상이 이제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흐름 자체를 봅니다. 이런 점에서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좀 많이 다르고요. 또 이제 서양의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이 존재해서 환원주의에서 이제 각각의 약간 그 작은 실체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하나의 병 증세를 나타낸다고 하면서 이제 일관성을 나타내는데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흐름만 보다 보니까 일관성이 불분명하고 어떤 한의사가 침을 놓거나 약을 정지할 때에도 다른 한의사의 경우는 침을 다른 경로에 더 놓는다던가 아니면 약제를 추가한다던가 뺀다던가 하는 식으로 어떤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일관성이 부족함을 보입니다. 하지만 서양의학과 한의학 모두 의학으로서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현대까지 살아남은 의학이니만큼 통계적 치료율이 굉장히 높은 면을 보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논쟁을 이야기할 텐데 이제 우선 한의학 측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과학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우선 그 첫 번째로 내세우는 거는 이제 저희가 천년이 넘고 수천 년 동안 그 체계를 점차 다져왔고 방대함이 서양의학 못지 않으며 이제 한의학은 이제 개별 사람의 특성을 이해해서 그런 사람에게 말맞는 그런 어떤 흐름에 맞는 우리의 마음의 이치에 걸맞는 그런 이론을 제시한다고 하면서 과학적이라는 걸 주장하고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통계적 치료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대체 의학의 전자기 이파를 몸에 싸서 더 좋게 한다든가 아니면 아로마 테라피 같은 그런 대체 의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의학은 굉장히 높은 그런 치료율을 보입니다. 그 첫 번째로 최근에 이제 만성 요통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침술이 제시되었고 그 데이터를 이제 조합해서 이제 논문을 하나 냈는데 그 논문이 SCI급 저널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합치면 약 220편 정도의 논문이 한의학 논문이 이제 SCI급 저널에 실렸는데요. 그런 점을 통해서 이제 점차 비록 이전에 한의학이 과학이 좀 아니었을지라도 지금 점차 과학으로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고 한의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입장에 반해서 그런 서양 의학적들은 아니다, 한의학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첫째로 저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과학의 정의에서 연역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 연역적으로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한의학은 그 연역적인 추론을 자연과학에 바탕으로 두고 있는데 그 한의학의 경우에는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학의 연역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논리 체계를 따라가기 쉬운데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우주가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므로 사람도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좀 논리가 비약적인 유추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가장 큰 요인이다, 너희들이 한의학이 과학이 아니라는 가장 큰 증거다라고 서양의학적으로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한 귀납적으로 아까 한의학은 이제 개별 사람마다 다 다른 처방을 하게 되는데 그 일관성 부재를 과학이 아니라는 증거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삼의 효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홍삼의 효능은 굉장히 서양의학에서는 굉장히 다루기 힘든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홍삼의 효능이 그러니까 주로 한의학에서 쓰는 약재는 그 약재의 성질에 따라서 자연물이다 보니까 약재의 성질에 따라서 흔히 들증과 열증하게 되고, 그래서 서양의학은 화학약품을 정제해서 일관성 있게 만드는 그 약과는 달라서
굉장히 서양학에서는 홍삼을 분석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데 데이터, 그러니까 통계적 데이터로는 홍삼이 면역 체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결론적으로 나와 있고 그런 점을 이제 통계 유의성이 부족하다든가 이제 그런 통계 통계 유의성이 부족한다는 점을 이제 자주 지적하면서 그래서 과학이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침수의 경우에 그 경락이나 혈맥 등이 굉장히 최근에 그 수를 증가시켰는데요. 그러니까 옛날 내려오는 동의보감이나 그런 거에 나와 있는 침술과는 달리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급격하게 근거도 없이 변화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니라고 생각되었고 또한 이제 동의보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호랑이 뼈를 베고 자면 뭐가 낫는다 아니면 이제 투명인간이 되는 그런 약품이 있다 유용으로 볼 수 있는 약품이 있다 이런 그런 언급들이 한의학 저서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탕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이제 한의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차 과학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곤 합니다. 이제 저희가 결론적으로 내리는 것은 이제 저희가 정의를 내렸던 과학의 정의였던 면역적으로 추론 가능, 그리고 비납적으로 입증 가능, 일관성 있는 설명 체계라는 점에서 한의학은 전형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연역적 추론의 선언 명제, 그러니까 전제인 그런 음양 오행이 맞지 않으므로 우선 그 점에서 실격이라고 봤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그 일관성에서 실격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적으로 한의학은 과학이 아니다라는 과학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대체의학이 점차 발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 면역연구소 그런 데서 지금 대체의학을 따로 연구하고 있고 미국의 60% 의대는 대체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제 실제로 약물 치료제를 개발할 때 저희가 그 기적은 메커니즘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부작용이 낮고 치료율이 높다면 그 약을 실제 약물로 치료제로 인정하고 그걸 공급하는 걸 가능하게 하도록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춰봐서 이제 대체의학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특히 한의학 같은 경우 이제 SCI 저널에 이제 논문이 여러 개 올라가면서 대체의학으로서 가치가 충분히 발달되는 시점에서 비록 한의학이 과학은 아닐지라도 그 의학적인 가치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결론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해주세요.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는 공리가 좀 비과학적이긴 하지만 그 공리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과학에서도 양재역학 같은 경우에는 공리를 증명하지 않았어도 기본적으로 어떤 공리를 말하고 나서 그걸 좀 과학적으로 푸니까 공리에 의해서 순서대로 푸는 게 정말로 과학적이라고 양재역학은 말들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한의학도 음양오행이나 이런 것도 어쨌든 성질이겠죠. 그런 성질 같은 걸로 생각해가지고 그걸 공리로서 봤을 때 그 다음부터 전개 과정을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한의학이 과학이 아니면 양재역학도 과학적이지 않다는 소리가 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양재역학은 통계적 그런 유의성이 엄청 크다고 말씀드릴게요. 한의학이 물론 그런 실제적으로 입증된 사례들이 많지만 그게 치료율이 엄청 서양학에 비해서 엄청 높다는 건 서양학과 비슷하다는 정도는 아니에요. 서양학보다 오히려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양자역학의 경우 실제로 저희가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제 양자 이제 실제로 실험으로 관측된 사례들이 많고 그리고 양자역학을 실제로 과학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실주의자나 그런 원리주의자들이 있어요. 특히 결정론자들.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마지막까지 신은 주사위로 논리할 때 후회했다고 하지만 신은 주사위 논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발언이 있듯이 그런 결정론자들은 양자역학을 실제로 과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입장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 조 같은 경우는 양자역학은 일단 한의학보다 통계적 유성이 높고
이제 또 양자역학을 이제 어떤 극한을 취하거나 하면은 고전역학과 이제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더 한의학보다 유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네. 다른 질문. 근데 아까 그 한의학에서 공리가 근데 양자역학은 그 공리를 바탕으로 다 연역적으로 도출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반면에 한의학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그 공리에서 완전히 연역적으로 그 개별 논리가 노출이 되나요? 모든 논의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양자역학에서도 그 양자역학을 이루는 공리가 한두 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양자가 양자화되어 있다 그런 어떤 그런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그런 어떤 물리량이 디스크리트하게 나타난다 그런 것도 있는데 스피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어떤 그 입자는 인트릭식한 그런 앵귤러 모멘텀을 갖는다는 새로운 그런 가정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양자역학도 공리가 단순히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의학과 그런 대치되는 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리고 또 한의학은 모든 걸 연역적으로 도출할 수 있지는 않죠. 그런 경험적인 그런 사실적인 방법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게 좀 많이 주 이루는 면도 있고. 다른 질문. 아까 연역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과학에서도 문제가 연역법 중에 그 전에 명제와 참임제를 균형하는 게 문제거든요. 네. 해부자님께서는 아까 한의학의 원래 명제인 그 음양 오염설이 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증명이 가능할까요? 참이 아니라고 했던 거 저는 그런 유추 방법이 그러니까 연역적인 방법이 오르려면 첫째로 첫 번째 증명의 그 전제했던 명제가 오를 것 그리고 그런 그 결론을 도출했던 그 논리 추론이 오를 것이라고 저는 전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언급하기를 제가 기억하기는 그 유추 그러니까 자연 그 소우주에서 대우주로 그런 유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리 추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걸 연역적 그런 추론 가능하다라는 그런 첫 번째 조건에서 실격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한의학의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 중 하나가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다는 부분을 하셨잖아요. 네, 적다고 표현을 했죠. 일정 네, 부분에서는. 그 통계적 유의가 없다고 했을 때 전제가 어떤 통계에서 유의가